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경기 침체 대응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채 10년-3개월물 금리 역전 후에 매도 전략 어떻게 세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이드 스프레드 금리 차를 보고 10년-3개월 역전 후에 하이드 스프레드 값을 보고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한두 달 전에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미국 은행 예대율이나 실업률이나 각종 연체율 지표를 가지고 이게 나스닥 주가하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그리고 향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볼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유튜브에서 여러 가지 전문가들 방송을 보잖아요. 근데 방송을 보는데 이제 자기 걸로 이렇게 소화를 하려면 그걸 직접 로 데이터를 뽑아서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역사적인 데이터와 검증을 해봐야 실제로 나중에 이런 게 닥쳤을 때 이거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남이 전달해 준 거는 실행을 못 합니다. 약세장에서, 뭐 경기 침체에서. 본인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봐야, 본인이 직접 시뮬레이션 해봐도 이제 풀 베팅은 못 하죠. 그죠? 분할해서 조금씩 하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온 지표들은 제가 그간이 뭐 여러 전문가들 보면서 그분들이 강조하는 거 이게 진짜 유효성이 있는지 검증을 해봤습니다. 하이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이제 김일구 상무님이 좀 많이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행 예대율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동원 본부장님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강영현 이사께서 좀 많이 강조를 했고요. 이게 진짜 나스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증을 해보고 향후에 이런 지표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매도 전략을 수립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사타 팔았다 하는 뭐 차트 보고 사타 팔았다 하는 분은 보실 필요 없고요. 저하고 이제 투자 전략이 비슷한 분, 미국 주식을 항상 분할 매수만 하고 경기 침체 10년에 한 번 나오는 경기 침체 때 한 번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신 분은 이 영상이 좀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시죠. 자,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미국채 금리하고 나스닥입니다. 현재 10년물 금리가 3.29%네, 그죠? 그리고 2년물 금리가 미국채 금리가 3.48%, 그리고 3개월물이 3.06%, 하이드 스프레드가 4.8%입니다. 그죠? 그래서 10년 마이너스 2년은 금리가 역전이 됐고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은 아직 뭐 0.23 정도 갭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이게 역전이 될 때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오니까 그때 이제 매도 전략을 어떻게 구사할지, 그리고 그걸 구사하기 위해서 어떤 지표를 살펴봐야 할지 하나하나 검증해 보겠습니다. 어떤 걸 검증하냐? 딱 네 군데 검증합니다. 기존에도 그랬지만 걸프 전쟁 때 경기 침체, 그리고 닷컴 버블 붕괴 시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2007년 8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비드 19까지 네 군데를 각각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미국은행 예대율입니다. 미국은행 예금을 대출로 나눈 비율이죠. 그죠? 총 예금분에 대출 얼마나 했냐. 미국은행 같은 경우는 뭐 70%면 70%, 80%, 80%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닷컴 버블 때나 뭡니까 이거? 예, 이때 닷컴 버블 세계 금융 위기 때 이때는 뭐 거의 뭐 100%까지도 갔었죠. 그죠? 예대율이 100%까지 가다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코비드-19 이전에는 뭐 77%대까지 관리하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64%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0% 이상까지 관리를 하죠. 그죠? 대출을 좀 더, 한도를 더 풀어주는데, 미국 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은행이 몸살이게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뭐 한 70% 수준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 예대율과 나스닥의 관계를 보면, 은행 예대율이 증가할 때 나스닥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첫 번째 보시면 여기 이라크 전쟁 전에 예대율이 증가를 하죠. 그죠? 예대율이 증가할 때 나스닥이 쭉 상승을 하고요. 이건 나중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여기도 예대율이 쭉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 구간에 나스닥이 쭉 상승을 합니다. 그죠?
여기도 보시면 예대율이 쭉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 구간에 나스닥은 쭉 상승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예대율이 쭉 증가할 때 나스닥은 쭉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대율이 그러면 하락할 때 나스닥을 매도하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대율이 꼭지를 가기 전에 나스닥이 먼저 빠집니다. 보시면 예대율이 꼭지를 가기 전에 나스닥이 먼저 하락을 하거든요. 예대율이 꼭지를 가기 전에 나스닥이 먼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보시면 예대율이 상승하는 구간에 나스닥이 쭉 상승을 했다. 최근에 이제 예대율이 빠지다가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대율이 쭉 상승하니까 향후 나스닥도 당분간 상승할 거다고 봐도 될까요? 그거는 뒤에 쭉쭉 보겠습니다. 예대율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연방준비위원회 이제 경제적 데이터 사이트에 프레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총 예금하고 대출하고 이렇게 각각 자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금하고 대출하고 각각 자료를 엑셀로 받아서 이걸 엑셀에서 나누게 해버리면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 그래프를 나스닥하고 같이 그리면 되죠. 그죠? 자, 하나하나 따져서 보겠습니다. 미국 은행 예대율에 따른 나스닥의 역사. 자, 이때는 걸프 전쟁 때네요. 걸프 전쟁. 1988년부터 92년까지입니다. 예대율이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구간에 나스닥이 쭉 상승하다가 나스닥이 이때 먼저 빠집니다. 그죠? 이 점선 부분이 나스닥 고점을 찍은 겁니다. 나스닥이 빠질 때 예대율이 한참 지나서 빠지죠. 그죠? 이때를 보시면 예대율하고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이 먼저 빠진다. 다음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때입니다. 예대율이 쭉 상승하는 구간에 나스닥도 쭉 상승을 합니다. 근데 예대율이 고점을 찍기 전에 나스닥이 먼저 빠지죠. 그죠? 그래서 예대율이 하락할 때 나스닥을 매도해서는 그때 늦게 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입니다. 예대율이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스닥 쭉 상승하고요. 근데 예대율이 아직 고점을 찍기 전에 나스닥이 먼저 빠지죠. 그죠? 먼저 빠지고 있습니다. 자, 코비드19 때입니다. 이때는 예대율이 행보하는 구간입니다. 예대율이 행보하는 구간에 나스닥은 쭉 상승하다가 나스닥이 먼저 빠지고 난 후에 예대율이 빠지죠. 그죠? 빠지고 최근에는 이렇게 다시 예대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예대율과 나스닥의 관계는 예대율이 상승하는 구간에 나스닥이 상승하지만 예대율이 고점을 찍기 전에 나스닥이 먼저 폭락을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예대율을 가지고 나스닥의 그 매도 시점을 확인한다. 이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기준을 확인을 하냐? 자, 이제까지 4번의 그 경기 침체를 봤을 때 예대율이 급등하는 구간에는 대세 하락장이 찾아온 경우가 없습니다. 그죠? 예대율이 거의 고점을 찍을 때 돼서 찾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고 예대율이 코비드19 때 이때 보시면 한 77%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닷컴 버블 붕괴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97%, 98%가 됐는데 은행 이후에는 이제 은행 건전성 관련해서 몸살이기를 하면서 우리가 코비드19 전까지는 한 77%까지 유지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64.3%거든요. 64.3%. 그래서 향후에는 예대율이 코비드19 때 한 77%선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주가 폭락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전문가들 좀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 2022년 8개월간 4.4% 상승했거든요. 59.9에서 64.3으로. 향후 동일 추세로 77%까지 상승한다면 한 2.5년, 6년 뭐 이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상반기까지는 예대율도 상승하고 나스닥도 같이 쭉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대율이 상승하는 구간에는 나스닥도 상승을 했고 3번, 4번 지금 또 예대율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향후 나스닥이 당분간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대율을 모니터링 하면서 예대율이 상승이 꺾이느냐 그리고 예대율이 전고점인 한 77%선까지 또 도달하느냐 이걸 보면서
우리 매도 전략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실업률입니다. 다음에 실업률. 예대율 같은 경우는 주별 데이터가 공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주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드 사이트에 확인하는데 이거는 월별로 업데이트 돼요. 그래서 한 달 전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보통 한 2일 정도 되면 지난달 실업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 달 전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피드는 없죠, 그죠? 자, 보겠습니다. 실업률 동일하게 네 번의 구간, 이라크 전쟁, 닷컴 버블 붕괴, 글로벌 금융위기, 코비드 19 때 실업률에 따라서 나스닥 지수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최근입니다. 최근 데이터인데 보시면 나스닥은 쭉 움직이는데 실업률은 이제 8월달 데이터까지 나온 거죠, 그죠? 8월달 데이터. 9월 데이터는 언제 나옵니까? 10월이 돼야 나옵니다. 그래서 실업률 데이터는 이제 한 달 후에 나오기 때문에 한 달 동안에 모니터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다른 사이트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어느 정도 예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실업률 대 나스닥 걸프 전쟁 때 보겠습니다. 참 하나하나 역사적으로 살펴볼게요. 걸프 전쟁 때 보시면 실업률이 언제 급등하냐? 90년 7월 실업률 급증, 90년 7월에 실업률이 5.2에서 5.5%로 5.8%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5% 이상 증가하면 변화가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실업률이 5.2에서 5.5%로 5.8%가 실업률이 급등했는데 이때 5.7%인데 이건 언제 확인됩니까? 7월 실업률이니까 8월 초에 확인되겠죠. 그죠? 8월 초에 7월 실업률 데이터를 확인 후에 이때 매도를 하면 어떤지 보겠습니다. 8월 2일에 7월 실업률 데이터를 확인했다. 그때 나스닥 종가가 428.89였거든요. 8월 2일 종가가. 이때는 고점 대비 8.7% 상태이기 때문에 그죠? 요때 급등한 걸 8월에 확인하고 8월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고점 대비 8.7% 상태니까 이제 머리는 아니지만 어깨에서 매도가 가능한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걸프 전쟁 때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빠졌거든요. 여기서 매도하는 게 아니라 이쯤에서 매도가 가능한 거죠. 실업률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으면. 다음 보겠습니다. 실업률 대 나스닥 닷컴 버블 붕괴 때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은 이제 고점이 앞에 두 개 있는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역전 후에 여기서 역전되거든요. 역전 후에 고점이 이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그래서 고점을 제가 고점 12라고 적었는데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역전 후에 고점이 이거입니다. 4274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업률을 볼게요. 실업률이 언제 급등했습니까? 2001년 1월에 급등했죠. 그죠? 1월에 3.9에서 4.2%. 아까 5% 이상 급등할 때는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여기서 5.5% 이상 급등을 했으니까 7.7% 급등했으니까 이때 매도를 한다. 1월 실업률은 2월 초에 나타나겠죠. 그죠? 2월 초에 확인이 가능한데 2월 2일 날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했으면 고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10년 마이너스 3개월 역전 후에 고점 2 대비 마이너스 37.8% 상태에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이걸로 대응이 안 되죠. 그죠? 실업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주식을 매도한다. 이랬으면 폭망하는 거죠. 폭망하죠. 근데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 77%, 73%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때 매도해도 중간 정도는 되는 겁니다. 중간. 하여튼 그래도 실업률 데이터로 매도하는 거는 좋은 지표가 되지 못한다. 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금융위기 때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 실업률이 언제 급등합니까? 이때죠, 그죠? 뭐야 이거? 09년 12월에 실업률이 급증합니다. 4.7에서 5.0으로 여기입니다. 4.7에서 5.0으로 09년 12월에 급증하거든요. 이때 6.4% 급증했네요. 그죠? 5% 이상 변화가 생기면 이제 워닝 신호입니다. 그래서 09년 12월에 실업률 급증하면 이 데이터는 08년 1월 초에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1월 2일 날에 매도를 했다. 1월 2일 날이 나스닥 종가가 2609니까 고점 대비 8.7% 하락 상태입니다. 그죠? 여기가 고점인데
1월 2일에 매도를 하면 요 정도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 되면 고점에서 한 8% 빠진 상태에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죠? 그러면 거의 뭐 머리와 어깨 중간 아주 고점에서 매도한 거죠. 그죠? 아주 유용합니다. 그죠? 실업률 데이터로 주식을 매도하는 거는 세계 금융위기 때는 아주 유효했다. 이게 얼마 빠졌습니까? 나스닥이 그때 54%나 빠지게 되거든요. 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앞에서 미국은행 예대율을 봤고, 그리고 실업률을 봤습니다. 예대율은 주별로 발표되고요. 실업률은 월별로 발표됩니다. 그래서 두 개는 대응도 빠르고 아주 중요한 지표고요. 지금부터 볼 거는 이제 연체율인데, 연체율은 분기별로 발표됩니다. 그래서 좀 대응이 느리죠, 그죠? 느리기 때문에 좀 앞에 거보다는 중요도는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제 분기별로 한번 모니터링 하기에는 유효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은행 전체 연체율입니다. 그죠? 이것도 동일하게 프레드 사이트에서 이전 분기 데이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연체율 보실게요. 연체율도 이제 은행 전체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이 너무 급등하면 이제 경기 침체가 왔고요. 주가도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체율이 급등하면 주가 폭락했는데 이때는 뭐 주가 폭락이 먼저 왔죠. 그죠? 세 번째로 세계 금융위기 때도 연체율이 폭등하니까 주가 폭락이 왔고요. 코비드19 때는 워낙 뭐 급격하게 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때는 뭐 좀 대응이 힘들었습니다. 은행 연체율 봐서는. 그리고 연체율이 이전 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쿼터 데이터가 발표됐거든요. 여기 4월 달에 찍혀 있지만 4, 5, 6 데이터입니다. 그죠? 4, 5, 6 데이터고 7, 8, 9, 3분기 데이터는 10월에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연체율이 여기 찍혀 있고 현재 나스닥은 계속 변경되지만 연체율 데이터는 지금 모르는 상태입니다. 은행 전체 연체율. 그래서 세 달 동안 뭐 할까 적어놨는데 뭐 다른 거 하면서 다른 지표들 보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겠죠. 그죠? 자, 은행 연체율 이것도 이제 각 단계별로 경기 침체 때 어떤 이게 유효성이 있었는지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로 걸프 전쟁 때입니다. 걸프 전쟁 때 연체율이 언제 이렇게 급등을 했냐? 연체율 급등을 볼게요. 이 지점이죠, 그죠? 연체율이 90년 3분기에 연체율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한 게 7.3% 증가했습니다. 아까 이제 5% 이상 변경되면 이거 의미를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90년 3분기에 연체율이 갑자기 7%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3분기에. 그래서 이거는 3분기에 급증한 건 언제 확인 가능하죠? 4분기에 확인 가능합니다. 그죠? 한 분기가 지나서. 4분기에 이 연체율 급증을 보고 주식 매도를 대응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3분기 데이터는 4분기, 만약 10월 2일에 이걸 확인이 됐다. 10월 2일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 급등을 했는데 9월이 아니라 10월 대가 매도를 하는 거죠. 그죠? 10월 대가 매도를 하니까 뭐 이 정도 매도를 하겠네요. 그죠? 이 정도 매도를 하면 주가가 이만큼 하락을 한 후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24%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했다가는 폭망하죠. 그죠? 다음 보겠습니다. 닷컴 버블 붕괴 때는 어떠냐? 은행 전체 연체율이 언제 급등을 하냐? 2000년 3분기에 연체율이 급등을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딱 증가하죠, 그죠? 5.3% 증가했네요. 5.3% 증가하면 우리가 3분기 데이터는 4분기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4분기에 10월 2일에 이걸 매도를 대응했다. 그러면 나스닥 고점 대비 고점은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 역전 후의 고점이니까 이걸로 봅니다. 이걸로 하면 2000년 10월에 대응을 하면 여기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고점 대비 한 마이너스 16% 떨어졌을 때 대응했기 때문에 닷컴 뽑을 때 여기까지 떨어지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한 어깨 정도에 매도했다고 볼 수는 있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입니다. 세계 금융위기 때 연체율이 언제 급등을 하냐? 여기서 급등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1.79에서 2.12 18% 급등을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07년 3분기에 급등을 하면 07년 4분기에 연체율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가능합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면 07년 4분기에 10월에 07년 10월에 여기서 매도를 하면 고점 대비 3.9% 마이너스 3.9%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주 매도를 잘한 거죠, 그죠? 그래서 세계 금융위기 때는 연체율 데이터를 기준으로서 매도를 하게 되면 아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한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코비드19 때 여기 뭐 보나마나 안 되겠죠, 그죠? 언제 연체율이 급등했습니까? 여기네요, 그죠? 여기서 급등했네요, 그죠? 20년 3분기에 이제 1.5에서 1.58 한 5.3% 급등을 했는데 4분기에 이제 10월에 매도를 하면 고점 대비 이게 코비드19 때는 워낙 급등하기 때문에 이 고점 대비 더 상승한 상태에 매도를 합니다. 이 매도를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대로 가져가야지. 뭐 일단 은행 전체 연체율도 보면 코비드19 같이 장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은행 연체율 같은 경우는 이렇고요. 은행 연체율이 올라갈 때 나스닥은 이제 떨어지는데 은행 연체율이 급등할 때 경기 침체가 오고 나스닥 폭락한다. 근데 이게 매도 지표로 하기에는 뭐 두 번은 맞고 두 번은 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반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미국 가계 연체율, 이건 뭐 간단하게 짚고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연체율은 모두 한 분기 전 데이터입니다. 그죠? 한 분기 전 데이터. 미국 가계 연체율도 걸프 전쟁 때 가계 연체율이 급등할 때 경기 침체가 왔고요. 닷컴 버블 때 이게 급등할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죠? 급등할 때 세계 금융위기 때도 경기 침체가 왔고요. 이때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제 코비드19가 왔죠. 그죠? 현재 보면 어떻습니까? 1.71%입니다. 1.71%. 앞에 걸프 전쟁이나 닷컴 버블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나 이때 비해서 현저히 낮죠. 그죠? 1.71%. 그리고 코비드19 이전에도 그 2.5% 됐으니까 그때 대비해서도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미국 가계 연체율. 이것도 뭐 분기마다 발표되니까 현재 나스닥 움직이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 기존 분기 데이터를 확인 가능합니다. 은행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앞에는 이게 데이터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연체율도 증가를 해서 걸프 전쟁 때 뭐 5% 넘었고요. 닷컴 버블 때도 뭐 5%까지 갔었고요. 세계 금융위기 때도 뭐 6%까지 넘었었네요. 현재는 어떠냐? 1.81% 상태입니다. 현재 1.81%. 기존 침체 시에는 보면 거의 한 4.5% 넘었기 때문에 현재는 뭐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입니다. 기존 침체 시는 어떻습니까? 기존 침체 시 닷컴 버블 때 뭐 한 1.5% 넘었죠, 그죠?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 때는 뭐 여기 들어가기 전에 한 2.5% 다 넘었죠, 그죠? 2.5% 넘고 이제 경기 침체가 왔는데 현재는 0.74%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그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경기 침체를 나타내는 워닝을 주는 주요 지표를 한번 검증해 봤는데요. 기존 첫 번째 시간에 하일드 스프레드를 봤고요. 하일드 스프레드는 상당히 유용한 지표였습니다. 그죠? 주식을 매도할 때 상당히 유용한 지표였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은행 예대율하고 실업률은 이거 주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월별로 확인이 가능하고 이것도 상당히 유용한 지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지표로 이제 각종 연체율 이건 이제 분기별로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도 앞에 경기 침체 때하고 비교해서 모니터링 하면서 워닝 신호가 오는지 보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들을 주요 지표니까 이거 주별로 한번 모니터링 하면서 매도 신호가 나오는지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죠? 첫째로 미국 국채 금리를 장단기 금리를 한번 봐야 되고 있고요. 여기 아직 10년 마이너스 3개월물이 역전이 안 됐는데 이게 역전이 나오면 이제 눈에 불을 켜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하일드 스프레드가 매도 신호가 나왔는지 매도 신호는 하일드 스프레드가 6%를 초과했는지 하일드 채권 금리로 보면 한 8% 정도가 되겠고요. 하일드 스프레드만 더 유효한 지표니까 한 6% 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은행 예대율은 주별로 확인 가능한데 이게 현재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그죠?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고, 이게 이전 고점인 코비드19 고점인 77%까지 아직 도달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보이니까 이게 도달하는지 워닝 시도가 나온지 봐야겠습니다. 그죠? 실업률은 월별로 갑자기 5% 이상 폭등하는 워닝 신호가 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기존 경기 침체 때하고 이 실업률 어느 정도 비교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연체율 맞죠? 그죠? 은행 전체나 미국 가계나 신용카드나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이게 5% 이상 폭등하면서 이제 워닝 신호가 오는지 이런 걸 보면서 본인이 어느 정도 확신이 됐다 그러면 분할 매도를 나눠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뭐 경기 침체 10년에 한번 저같이 매도한 사람들이 어떤 데이터를 봐야 되는지, 그게 데이터가 유효성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런 과거 데이터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만 어느 정도 참조는 해야 되겠죠. 예, 긴 시간 좀 딱딱한 내용이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